내일 오후 5시입니다. 정치권은 귀국하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게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기문 캠프도 만들어졌는데요. 일단은 가장 필요한 거는 돌아와서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설 연휴까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위해서 지금 여기 저희 사무실 팀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겠죠. 내일 입국에 쏠린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로 들어오기로 한 계획은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취소가 됐고요. 또 부산에 방문하기로 한 계획은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인 고향이라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귀국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할지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지 등 반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정당부 영입하실 계획이나 연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반 총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면 당이란 베이스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 베이스가 바른정당. 바르게 정치하는 정당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외교부의 귀국 환영 행사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일각에선 국제적 관례 운운하고 있지만 퇴임한 사무총장이 일국의 대선 주자로 나서는 일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허황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한편 새누리당의 내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의원총회 현장에서도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그분을 가깝게 모셨던 사람으로서 마땅한 책임 아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 직을 내려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 앞에 무엇인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우리가 정당으로서 또 구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며칠 전에 할복하라고 김명길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쯤 할복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정치 발전한 사람이 이제 정치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뒤늦게 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한일의원 연맹회장 자격으로 오늘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최경환 의원도 오늘 탈당은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라면서 당에 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 우리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통 두 분 모셨습니다. 재정부 장관 하셨죠.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또 새누리당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얼굴이셨는데 바른정당으로 옮기셔서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죠. 이종구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제 여쭤봐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반기문 전 총장 좀 여쭤볼게요. 바른정당에서는 아무래도 좀 관심 깊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 출마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 없이 하는 거는 무소속으로 하는 거는 네. 상당히 가능성도 적고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네. 당을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와서 여럿이 경선하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유승민 의원께서 25일 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 같습니다. 네. 남경필 지사 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경선을 해야죠. 다 같이 경선하자. 예. 김 의원님, 반기문 전 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국내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절연되어서 마치 TV 화면으로만 보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고고한 자리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줘 왔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내일부터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자기의 능력과 그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 10년 동안 과연 제대로 유엔 사무총장 한 것인지, 외교적 능력이 뭔지,
또 나라를 경영할 비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른바 제3지대론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경선이 잘 치러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아직 많이 남은 이야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경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달걀 한 판에 얼마인가는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왔고 최근에 삼겹살 한 근 600g에 얼마쯤 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상 못하셨죠? 이 예, 질문. 못했어요. 네. 삼겹살을 한 판. 뭐 마트마다 다르겠죠. 예. 이 의원님 혹시 아세요? 10,000원? 만 원. 뭐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한 10,000원 네. 했었는데 제가 오늘 기사 검색해 보니까 싼 데가 한 12,000원, 비싼 데는 15,000원. 예. 이게 소비자들이 느끼는 게 저희가 화면으로 몇 가지 구성했는데요. 자, 화면 먼저 구성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저 흔한 회식 자리인데요. 요즘 뭐 기다렸다는 듯이 식당마다 소주값을 5,000원씩 받습니다. 소주를 꽤 즐겨 하죠. 반주로. 한 반병. 예를 들어서 뭐, 한 끼에 뭐 7,000원짜리 먹는다. 그러면은 이 5,000원이라고 뭐 엄청 비싼 거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들어보시죠. 소주값은 무한히 문제가 아니고, 딴 거는 못 올리잖아요. 지금 물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야채가 얼마나 올랐어요? 막 3배 올랐어요, 3배. 정부 통계만 봐도 소주뿐 아니라 뭐 갈비탕, 쇠고기, 횟값, 외식 가격이 4%나 올랐고요. 설 명절 앞두고 있는데 식료품 가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달걀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내가 하루 자고 나면 1,000원씩은 오르나 봐요, 한 판에. 설에는 진짜 우리 계란 많이 쓰거든요. 계란 한 판, 돼지고기 한 근, 채소 4개 샀더니 36,000원 정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절대 저희가 뭐 과장한 거 아니고요. 네. 1년 전에 비하면 한 30% 이상. 물론 많이 설 물까지만요. 한 5개 사려고 했는데 3개만 골랐어요. 국민들이 늘 이거 궁금해합니다. 근데 물가지수 보면 1%로 나오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두 분이.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에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연 한 2% 물가 목표치를 훨씬 밑도는. 네. 그래서 오히려 물가가 너무 낮아서 이게 소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상기온, 금년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농수산물 공급량이 지난해 줄어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AI 제대로 잘못 관리해서 나오는 결함 폭등. 그 다음에 소주 문제는요. 하필이면 왜 구정을 앞두고 공병 그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하는 바람에 소주 가격을 올릴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이런 일은 되게 그 명절이 끼지 않은 때로 옮겨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고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뭐 설 물가가 너무 폭등을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난 8년간 재벌 대기업 위주의 그런 경제 지원 정책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투자는 안 되고 소비가 확 줄어들어서 지금 장기 저성장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까지 오르면 가계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가 오르면 소비는 더 줄겠죠. 그래서 그걸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원래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디맨드 풀이고 하나는 코스트 푸시인데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디맨드 풀 쪽에서는 나타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수요가 높아지지는 않고요. 코스트 푸시는 주로 유가인데 지금 유가도 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지금 물가 상승이다. 그래서 유통에 상당히 그 버틀렉이 있는 것 같고 그러고 역시 이 구정을 앞두고 매점 매석 뭐 이런 것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가를 좀 잡아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올해 기재부 후배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상 그 폭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물가들에 대한 수급 안정책, 빨리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을 빨리빨리 펴서 안정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안정되어 있던 유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가뜩이나 소비가 적고 저성장 구조의 가계소득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네. 이런 판에 물가가 뛰면 소비는 더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 거시경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정부 예산 400조입니다. 네, 지난해 385조 정도, 6조 정도였는데 한 14조 원 정도 늘었고 더 하자마자 또 추경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증세합니까? 증세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네. 지금은 증세를 논할 때가 아니라 네. 적자를 더 발생시키더라도 재정을 통해서 그 소비를 늘려줘야 됩니다. 돈을 더 풀어야 적극적 한다.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 유일호 경제팀이 작년에 정부 예산을 너무 긴축적으로 가져와가지고 네. 국회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거든요. 정부가 네. 동의하지 않으면.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집행될 예산이 많은 전문기관들이 보면 올해 성장을 최대 0.7%까지 끌어내릴 우려가 있다. 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지금 예산들을 조기 집행도 해야 되지만 네. 그것보다 먼저 금년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가계부채의 어려움이나 위기 관리를 하려면 네. 이 추경을 편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준비해서 1, 4분기 내에 추경 편성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에 추경 편성해서 어디다 쓰냐? 네. 그거는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를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공급해서 가계소득을 늘려줘야 네. 이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다. 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선산업에 한 40만 인구가 고용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절반의 실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20만 명이 대부분 부산 경남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지역 경제 대책과 대량 발생한 실업자들을 위한 전업책 이런 데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올해 지금 실행 예산에는 없어요. 부족한 것 같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추경을 미리 만들어 놔야 네.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탁탁 대처할 수 있어요. 의원님 이렇게 재정 적자 감소하더라도 정부가 돈 더 풀어야겠다, 또 더 서둘러 풀어야겠다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11월까지 무려 예상보다 24조가 지금 세금이 더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법인세를 올리는 것, 특히 법인세 세율을 올리는 것은 네. 큰 의미가 없고, 지금은 지출 쪽을 잘해야 됩니다. 지출 쪽을. 세금보다는, 그러니까 세금을 한쪽에서 걷어들이고 또 한쪽을 지출을 하면은 그건 네. 별 의미가 없죠. 세금이 덜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출을 갖다가 확대하고 네. 그것이 저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지출을 갖다가 강화하는 것이 또 네. 구조조정도 지원하고 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지출 쪽이다 이거죠. 네. 정상적인 경제구조화에서는 이정구 의원 말씀이 맞는데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왜 법인세 인상론이 나왔냐 하면 네. 우리 경제는 10대 재벌, 특히 4대 재벌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집중된 재벌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가 순환이 안 되니까 네. 돈이 전부 재벌에만 쏠려 있으니까 이걸 과표 500억을 넘는 한 사실상 10대 재벌에 국한한 그런 고소득 법인에서만 좀 더 걷어서 이거를 재정을 통해서 소비 지출을 늘리자. 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 네. 다만 지금은 금년 상반기 중에 이 국정 리더십 공백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위기라든가 이런 데 대비하려면 법인세 인상론보다는 그건 네.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소득세 인상으로 일단 올렸으니까 네. 지금은 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늘려주는 정책, 네. 가계소득을 통해서 소비를,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책, 네.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증세보다는 적자 감소하더라도 돈을 좀 더 쓰자. 경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안 올라가더라도 뭐 내려가는 것도 없고요. 또 뭐 이런저런 지출이 늘어납니다. 담배세 올라가죠. 뭐 각종 공과금 올라가죠. 뭐 여기저기 민자도로 맨날 가면 돈 내라 그러죠. 심지어 교통 범칙금 경찰이 끊는 스티커도 사상 최대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빨리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제4차 산업,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로봇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대규모 자본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또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갖다가 반기업 정서를 자꾸 만들고 대기업을 옥죄가지고 네. 할 일이 아니고 네. 투자 환경을 갖다가 좀 더 좋게 해줘가지고 네. 이러한 4차 산업 쪽에 돈이 많이 흘러들어가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의 그 정책을 해야 된다.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했던데 우리가 지난 대기업들이 8, 9년간 별로 투자 안 하는 것 같아서. 8, 9년간 그런 정책을 쭉 펴왔는데 네. 실제로는 의도했던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투자가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정책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너무 말하자면 그 고혈압에 걸려 있는 경제죠. 10대 재벌, 40대 재벌에 너무 편중돼 있고 그런 재벌들이 그 이윤을 늘리는 데는 급급하지만 꼭 필요한 혁신형 투자라든가 또 이 4차 산업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분야의 투자는 네. 저 위험을 기피하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해줘야 할 일은 중장기적으로는 네. 그 스타트업을 활성화해서 네. 그 전제 조건으로서는 금융을 혁신해 갖고 스타트업을 활성화되도록 해서 대기업도 체질을 바꿔서 스타트업 경제로 네. 새로운 피와 새로운 살이 돋게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국정 리더십이 지금 공백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대외 요인 나쁘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일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럼 재벌개혁 어떻게 할까요? 바른정당은 재벌개혁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재벌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고요. 오히려 대기업들의 뭐 재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뭐 정경유착이라든지 뭐 이렇게 갑질하는 거 이러한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고 그건 있어서도 안 되지만은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차 산업 같은 거를 자꾸 좀 푸시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반기업 정서는 그건 좋지 않다. 반기업 정서가 자꾸 조장이 되면은 기업들이 설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번 그 최순실 박근혜 사건으로 나타난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 현상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의 재벌 기업들의 소유 구조나 지배 구조, 한마디로 의사 결정 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미국의 유수한 대기업들은 안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왜 이러냐 하면 극소수의 지분을 가진 재벌 오너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모든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이것은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당의 생각이죠. 총수 일가에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개혁할 생각이 있습니까? 바른정당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배 구조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외국의 예를 보면은 뭐 지주회사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제한 소유 의결권을 갖다가 예를 들면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제일 국민들이 예를 들면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재벌들이 3세, 4세까지 상속하는 거 이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록펠러가 이제 그 세계적인 은행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시티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은행들. 근데 지금 그 록펠러 가문이 100년을 흐르면서 거의 1%도 안 돼요. 지금 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3세, 4세까지 내려가서는 그 지분이 지금같이 이렇게 지분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러한 것은 좀 막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알겠습니다. 당면한 과제 하나 여쭤볼게요. 중국이 우리에 대한 뭐 문화, 뭐 한류라든지 특히 교역
어제는 우리 화장품 산업 수출 한 11톤 정도 통관을 보류했거든요. 일단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세관 통관을 좀씩 늦추고 있죠. 이유 없이. 과거에는 문제 없이 그냥 통관이 됐던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드 보고가 아닌가. 불매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혐한령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우리 여권에 안경 쓴 사람들 비자 안 내주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요. 관광객들. 우리 여행객 안 들어가면 중국 정부도 좋을 건 없을 텐데 하여튼 강도가 매일 세지는 느낌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중국이 갖고 있는 제도 집행 절차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통상 마찰이 더 가중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의 70%가 중간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국 자신이 지금 중간재 가공 무역을 줄여가지고 중간재를 자기들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완제품 생산 위주로 바꿔가려고 하거든요. 완제품 수출 위주로. 완제품이 한 30% 되는데 이걸 더 늘려가려면 중국의 시장을 확대해야 되고 그것에 한류라든가 여러 가지 최종 소비재를 갖다가 중국에다가 그 농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 또 전자상거래로 팔아먹으려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신경전을 피고 한알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입 규제 조치를 하면은 그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 결국 이게 사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지금 거의 가시화됐는데 저는 이 과도 정부, 현재 정부에서는 사드를 실행을 하지 말고 이것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유예해 가면서 중국 보고도 그러면 사드를 안 하려면 너희가 북한의 핵을 효과적으로 폐기하게 만들고 축소하게 만들어야 된다, 동결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삼각 대화가 북핵 문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와 중국 교역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사드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 그건 지금 정권이 됐건 다음 정권이 됐건 하여튼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하고의 문제는 역시 그 정경분리,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경분리책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중국을 좀 설득을 하고 또 일본도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 정부의 책임이 있죠, 상당히. 그동안에.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일호 경제팀의 이제 새 우리 경제 이건 좀 먼저 고쳐야겠다. 이거 제일 먼저 챙겨라.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다중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계부채가 1,300조인데 그 중에 부동산 이제 생계비를 쓰기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한 760조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만 한 146만 명. 그게 한 80조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금리도 올려야 되고.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신용불량자로 취약계층이 전락할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은행 추계로는 실질금리가 1% 오르면 약 6만 명이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도 못 갚고 한 9만 명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준비를 미리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전공법은 일자리를 늘려주어서 상환 능력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소득을 늘려줘야 되는 그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새로운 걸 구조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는 조선이나 해운 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또 재정에서 대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업자 대책을. 그 두 가지를 위한 추경은 최소한도 금년 1, 4분기 중에 해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예, 하여튼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금리로 시달리는 서민들을 이 저금리로 이 브릿지를 놔가지고 이금융권이나 뭐 대업체스는 그런 것을 정부가 기본적으로 재정해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같이 정부가 조금 금리를 좀 보태주는 그러한 금융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서민들이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이종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